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오늘은 곽재식 작가 그리고 박상준 SF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박상준 평론가님은 지난번에 한번 네. 3채 우리 네. 얘기를 나눴었죠. 네. 자, 곽재식 작가님은 처음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좀 소개를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이버 대학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교수님이시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이자 SF 소설가이자 등등으로 이제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작가입니다. 아, 작가시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하셨다고. 네, 뭐 나무 위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보지는 못하고요. 예. 네. 그런 적도 있었죠. 네. 두 분은 원래 알고 지내셨습니까? 네, 뭐 SF계에서는 뭐 박선주 선생님 워낙 예전부터 꾸준히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오다 가다 오늘 한 6번째, 7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아니 한 20번째 뵙나?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과장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 SF계의 대부라고 하면 좀 과장일 것 같고요. 고인물, 약간, 고인물. 네, 고인물. 아, 예. 1세대? 웅덩이가 좀 큰 고인물.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곽재식 작가님의 필명이 캐릭터라는 건데 이게 뭔가요, 캐릭터가? 저는 뭐 필명 같은 거 따로 쓰지 않고요. 저는 예. 뭐 모든 걸 다 본명으로 쓰고 있고요. 예.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닉네임을 한때 좀 썼던 적이 있는데, 아, 뭐 별 다른 뭐 뜻은 따로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스위스에서 AI 인공지능 군비 통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100개국이 모여서 AI와 군사기술의 결합을 제재할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몇 개 찾아보니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중이 뭐 AI 무기와 뭐 상호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 시대의 오펜하이머의 순간이다라고 오스트리아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펜하이머는 우리가 아는 핵무기를 개발한 그 오펜하이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오펜하이머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도 개봉을 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예.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진짜 대부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또 자기가 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이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걸 보고서는 또 이런 핵무기 반대 운동도 했던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한테서 굉장히 또 그 감시도 받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때 핵무기가 지금은 AI가 그 정도의 위상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 특히 전쟁이나 이런 군사적인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정말 AI가 탑재된 로봇들한테 인간이 살상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통제하는 그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일으키죠. 예. 이 외교적이나 전략적으로 보면 과거하고 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이후하고 외교나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예. 핵무기 출현 이전하고 출현 이후하고는 전쟁의 방식이나 뭐 전쟁과 관련된 외교를 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일단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전력을 다해서 서로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이 인류 전체가 뭐 거의 완전히 문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협을 생각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과거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예. 근데 핵무기라는 게 개발되면서 이런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전략이 다 바뀌었듯이 당장 뭐 우리만 해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하고 보유한 후하고 대북 정책이나 외교가 완전히 좀 다른 틀로 바뀔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인공지능 무기가 킬러 로봇이 그런 정도의 어떤 외교나 전략에 전환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암시를 하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이제 핵무기가 강대국들이 보유를 하면서 외교 어떤 군사 전략도 상호 확증 파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를 공격해서 공멸할 수가 있으니 이게 약간 미묘한 이 긴장 관계가 오히려 평화를 약간 뭐 유지를 시켜주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AI 무기가 그 정도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와닿지 않아요. 일단 뭐, 좀 예. 가벼운 측면, 약간 뭐 현실적이면서도 좀 와닿는 측면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분쟁이 좀 빈발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뭐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예.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전통적인 이해관계자가 어디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미국 같은 나라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아무데나 함부로 개입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개입을 해가지고 싸우면 특히 지상에서 싸우면 미군 병력도 손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 병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이해할 거냐, 정치적으로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일 때만 개입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수백 년간의 어떤 전쟁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AI 킬러 로봇이 대중화되고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 개입하고 싶다. 그럼 부담 없이 그냥 로봇을 뿌리면 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에서 반격을 해도 우리 편이 잃는 거는 그냥 뭐 기계덩어리일 뿐인데. 인명 피해가 줄어드니 오히려 전쟁이 빈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AI 무기와 이게 뭐 어디까지 온 건가요, 지금? 그래서 예, 곽재식 작가님이 쭉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로운 예전 20세기의 핵폭탄처럼 지금은 이 AI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전 건데 예? 그 뭐 얼마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이제 챗 GPT 이제 4.5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이제 뭐 그 SF 영화 허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막 화제인데 구독료 너무 비싸요. 예, 예. 거의 3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너무 비싸. 근데 업계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짧으면 2, 3년, 길어봐야 5년에서 10년 안에는 분명히 이제는 진짜 AI가 스스로 완전히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용 그런 그 이제 AGI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예,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이게 전쟁 무기로 전용이 되게 되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짧은 지식으로 한번 제가 궁금증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중동에서도 그렇고 드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드론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AI가 이제 드론에 탑재됐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하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 하고 AI가 판단해서 가는 거 뭐 이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진화된 뭐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단은 말씀하신 게 거의 지금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드론 전쟁이라 할 정도로 드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드론을 카메라만 달고 요즘은 날아가도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걸로 사진만 찍어봐도 사람 얼굴이 있는 부분 딱 인식해가지고 뭐 네모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주잖아요. 예. 눈, 코, 입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필터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카메라만 달아도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상용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날아다니면서 암살용? 밑에 그냥 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뭐 나무만 있는지 정도는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 들고 있던 뭐 수류탄을 떨어뜨린다. 포탄을 떨어뜨린다라는 작업만 하게 되면 사실은 킬러 드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전쟁 와중이니까 뭐 정확한 것은 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탐지를 한 다음에 뭐 포탄 떨어뜨리는 거는 사람이 뭐 리모컨 버튼을 눌러가지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미 어떤 인공지능 드론이 아주 깊숙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굉장히 가까운 수준으로 실전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게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과거부터 이런 적을 상대하는 이 전쟁 상황에서는 컴퓨터로 자동 공격을 하는 체계를
계속 많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좀 인상적으로 보였던 사례로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이언돔이라는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예. 저기 뭐 108 수준의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다 쏘아서 맞춰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사람이 보고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쏘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땅에서 공중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무기를 대공 무기라고 하는데 대공 무기의 원래 기본은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나왔을 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다만 이번에 미사일로 드론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거를 떨어뜨리는 역할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무인 드론이 와가지고 날아오는 거를 아이언돔이 공격해서 떨어뜨렸는데 네. 사람이 타고 있는 적기가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아이언돔이 그거는 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공격 안 한다 이런 판단을 굳이 하는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하면 다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언돔 수준의 무기는 사실은 어떤 이런 자동으로 어떤 적을 발견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처치한다라는 기능을 이미 수십 년부터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탑재를 해놓은 것이고 그게 얼마나 위력이 막강한지 지금 실전에서 상당히 확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소위 말해서 탑건 톰 크루즈가 뭐 이제 나왔던 그 영화 베테랑이 이제 미 공군 조종사 탑건하고 AI하고 붙었는데 AI가 완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리 인간 조종사가 노련한 그 조종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공중전 기술을 구사를 해도 그렇게 수십 년간 쌓여왔던 인간 조종사의 그 노련함이 이 인공지능은 불과 짧은 시간 뭐 며칠 만에 다 학습을 해버리고 네, 더 무서운 거는 공중전을 할 때 인간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는 감히 하지 못하는 전술을 이 무인 조종 그 전투기는 구사를 한다는 것이 자살 공격도 감행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 진짜 그 왜 둘이 마주 보고서 비행기 충돌하게 이렇게 예, 이런 경로로 가게 되면 사람이 타고 있는 조종사는 마지막엔 회피 기동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로봇 비행기는 그런 전술도 막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간 조종사들이 쌓아놨던 전투기 운용 기술 플러스 이런 어떤 그 뭐 자살 공격 전술, 막장 전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구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무인 전투기가 앞으로는 공중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날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은 바로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 사용하고 있는 최신 전투기를 흔히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미래의 전투기는 이제 6세대 전투기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무인기 기술이 결합된 게 6세대 전투기가 될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인 게 예. 요즘 뭐 4세대, 5세대 전투기들도 전투기가 전투를 할 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종사가 비상한 감각으로 적을 보고 막 현란한 조종술로 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대체로 시계 외의 거리 전투라고 해가지고 예. BVR 뭐 파이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전투를 많이 합니다. 레이더로 감지할 수 있는 거리가 50km, 10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km 밖에 있는 적을 레이더로 미리 감지를 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면 예.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이거는 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레이더에 나타나는 수치나 이 도표만을 보고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BVR로 최신 전투기들이 싸우는 방식이.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할 때는 뭐 조종사의 비상한 감각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뭐 눈으로 보고 하는 판단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레이더로 수집되는 예, 그 예. 자료를 보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무기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발사를 언제 결단할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최신 전투기들은 이미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모든 게 다 무인화, 인공지능화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조종조차도 뭐 탑건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옵니다만 사람이 조종을 하면 이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너무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을 할 때 무게가 눌리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중력이 강해져서. 중력 가속도 예, 뭐 예. G가 쌓인다 이런 얘기 예.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막 기절하고 정신이 잃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컴퓨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뭐 현란한 조종술을 이용한 싸움조차도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더 앞서갈 테니까 여러모로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전투기가 주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좀 당연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대중들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체스가 체스 인간 챔피언이 이제 졌을 때 너무 이게 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워낙 이제 알파고죠. 예, 저도 알파고 제가 그런 다음에 그때 나왔던 게 체스는 정복할 수 있지만은 룰이 비교적 간단하니까 바둑은 절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바둑도 결국은 이제 정복이 되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M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APM 그러니까 분당이 클릭수를 이제 제한해서 컴퓨터랑 해도 아무리 잘한 세계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도 이제 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이제는 다 정복이 됐는데 이제 이 군사 분야까지 이렇게 정복이 되면은 야 이거 그러면은 결국은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인공지능한테 이거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냥 뭐 디스토피아적 상상만이 아닌가? 아니까 그런 기후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 제가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겁난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살짝 미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거 특히 이제 1, 2편의 그 중심 내용만 보면 이게 막 인공지능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 먹어가지고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내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좀 강조돼 있는데 사실 좀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히 3편 막 이런 거 좀 보면 터미네이터 그 배경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 터미네이터들이 뭐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 더 좋은 방어 시스템을 위해서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최대한의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령을 내려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군 부대의 판단 때문에 예를 들면 적이 핵폭탄으로 우리의 뭐 수도나 주요 군사 사령부를 다 공격을 해버리면 지휘관들이 다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적한테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숙하게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스카이넷이 어떻게 보면 오작동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판단에 가장 걸맞게 동작을 한 것인데 스카이넷의 그 기본적인 어떤 활동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절대 지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슨 짓이든 해라 라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일단은 내 뒤에 있는 이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지 내가 절대 안 지겠다 라는 식의 그런 판단을 하면서 스카이넷이 일단 사람부터 먼저 없애자라는 그런 작동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터미네이터가 조금 더 먼저 나왔던 조금 더가 아니죠. 한참 먼저 나왔던 1970년에 나온 콜로서스 포빈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거에 아예 초점을 맞춰서 나온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앞에 내용은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기 체계를 연결해서 적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최대한 잘 방어를 하도록 해라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더군다나 이 컴퓨터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 컴퓨터, 적 컴퓨터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구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인간이다. 간접적인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핵 공격을 지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인간을 협박을 하면서 공격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가 우리나라에다가 핵폭탄을 발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뭐 대통령의 권한은 이 정도로 축소하고 장군들의 권한은 이 정도로 축소하라. 이런 지령을 컴퓨터들이 막 내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하나 아니면 안 그러면 공격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 둘 따르면서도 이렇게 하면 좀 평화가 오긴 오겠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그런 내용이 웃지 못할 장면으로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나 뭐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약간 디스토피아적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계가 자아를 이제 획득하거나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거. 이게 매트릭스 같은 게 좀 대표적인 것 같고 하나는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이 문제다. 그래서 인간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박 작가님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모르겠어요. 현실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느 쪽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흔히 인공지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예. 약한 인공지능하고 강한 인공지능. 예.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다 약한 인공지능이고 이건 뭐냐면 무조건 질문을 넣으면 답을 토해내는 AI.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전자계산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자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뭐랄까 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랄까. 예, 근데 지금 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에 따르면 정말로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 일찍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정말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나 또는 예. 심지어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AI처럼 인간을 하나의 어떤 전체 환경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요소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뭐 평화가 올 수가 없다. 또는 지금보다 더 세상이나 세계가 더 좋아질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다 SF의 얘기였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현장 AI 전문가들 과학자들조차도 다들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공통적으로는 대비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까 전에 첫 서두에 좀 설명을 했듯이 AI를 활용한 이 군사 무기가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를 지금 주요 국가들이 인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자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류 역사를 봐왔는데 이런 게 서로 통제하자 뭐 약간 자제하자라고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먼저 개발하는 쪽이 뭐 예전에 이제 우주 로켓 쏘는 것도 미소관 경쟁도 그렇고 핵무기도 그렇고 무조건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하니까 무조건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도 약간 좀 희망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예. 무슨 그런 뭐 어떤 평화 조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될 거라는 뭐 그런 데 기대를 건다기보다도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평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쪽으로의 그 방향성 자체를 사람들이 유지하려고 할 거다라는 네. 생각 때문이거든요. 핵무기가 나왔을 때 진짜 많은 게 변했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살벌한 냉전 시기를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하면서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무사히 큰 세계 대전 없이 잘 지나쳐 왔거든요. 한 40년 이렇게 잘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도 그래도 버텨왔었는데 인공지능 무기도 결국은 어떤 안정점으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인공지능 개발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시차가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가 새로운 걸 잔뜩 발표해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갑자기 아무 부질없는 의문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특히 오늘은 무기에 좀 얘기를 하고 막 자율주행 자동차도 오늘 대본에 써 있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AI 로봇 이제 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윤리적인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사실 SF 작가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처음에 제창을 했던 로봇공학의 3원칙이라는 그 AI 로봇의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을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된다. 로봇이 이제 로봇은 비싼 인간의 재산이니까 인간의 재산권 보호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얼마든지 살짝 우회하면서 로봇한테 살상 명령을 내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려라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겠지만 리모컨을 하나 주면서 리모컨 스위치 눌러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로봇은 그거를 따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리모컨이 만약에 무슨 시한폭탄의 스위치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로봇이 인간을 그 살상시키는 행위를 또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게 복잡한데 저는 그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2015년도에 우리나라 창원에서 어떤 분이 그 침대 말고 온돌방에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시다가 로봇 청소기가 이 여자분이었는데 머리맡에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꽉 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여자분이라서 머리를 그렇다고 다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결국은 청소기를 분해해서야 겨우 이제 뺐거든요. 이게 그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다 나가가지고 뭐 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 로봇 진공 청소기가 여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이 AI가 인간을 공격한 게 사실은 이 로봇 청소기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청소를 하려고 했던 그거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로봇 청소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생체 감지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지금 과학기술로도 가능해요. 생체 감지 센서를 넣는 거는 이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로봇 공학의 3원칙을 지키게 하는 건 어렵더라도 무슨 킬 스위치를 넣는다든가 킬 스위치라는 건 이제 뭔가 하나 딱 스위치만 저기 건드리면 작동하던 로봇이 딱 멈추는 거죠.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물리적으로도 넣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넣어가지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아마 모든 나라들이 처음부터 다 참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용 로봇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마 그 여러 나라들이 아마 좀 이제 슬슬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관련돼서 막 AI 이제 진화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짧게 한 30초 정도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하등한 인공지능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진짜 간단한 감시 카메라에 뭔가 움직이는 사람 형체가 뜨면 총 발사한다. 아주 간단한 그 정도 장치의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설치해서 쓰기가 안 좋은 무기인데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어디에는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비무장 지대에다가 쫙 설치해 놓으면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든 뭐든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면 쏜다라는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무기를 우리나라가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 개발한 회사하고 카이스트하고 협력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이스트가 킬러 로봇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2018년에 세계 로봇 학자 한 50명 정도가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는 안 하겠다 보이콧하고 뭐 그래서 한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정도의 인공지능 뭐 이런 건 아니다 막 해명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무기도 킬러 로봇으로 봐야 될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윤리를 개입시켜야 될까? 참 애매하고도 고민스러운 문제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SF 평론가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